오늘도 공부하는 변호사 공변TV의 공변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즘 또 좀 핫한 그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는 게 맞는지 아니면 뭐 아닌지 아니면 뭐 좀 수정을 해야 되는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지만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가의 주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뭐 법률이 됐던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하고요. 뭐 이번엔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요. 뭐 괜찮으시면 심심하시면 뭐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 한번 전화해서 그 의원 입장도 좀 물어보고 그러세요. 만약에 의원실에서 왜 이런 걸 물어보시냐 그러면은 아니 내가 의원 생각을 알아야 다음에 뽑을지 말지 결정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국회의원은 이제 여러분들 머슴이니까 물론 이제 머슴이라고 해도 이제 공용 머슴이니까요. 내가 독점하거나 막 괴롭히거나 갑질을 하면 안 되지만 그 정치적 사안에 관한 뭐 머슴의 의견은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노란봉투법이 뭐냐? 이 노란봉투법은 그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이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뭐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의 법을 말합니다. 이 노란봉투라는 별칭은요, 그 2009년에 쌍용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했는데 이 쌍용차가 이제 파업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노조나 조합원 등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일부 인용해서 47억을 배상을 하라고 하니까 한 시민이 언론에 4만 7천 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낸 것에서 이 법명, 별칭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노란봉투법의 이 이름은 이제 그 법률의 공식 이름은 아니고요. 그 위 내용의 법률에 대한 애칭이나 뭐 별칭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률의 공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고 해서 약칭으로 그냥 노동조합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란봉투법은 이 법의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란봉투법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 그 이은주 의원이라는 분이 대표 발의를 하신 건데요. 일단 그 현행 규정을 한번 좀 봐야 돼요. 그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면 뭐 제2, 그 개정안 제2조 5호, 제3조, 제3조의 2, 뭐 3 이렇게 세트로 이제 가는 건데 핵심만 추려서 제2조의 5화, 제3조만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개정전 규정, 현행 규정 제3조부터 한번 볼게요. 현행 노동조합법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 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돼 있네요. 이상하죠? 그럼 위에 쌍용차 사건은 이제 어떻게 된 걸까요?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된다 그랬는데 이제 법원이 받아줬습니다. 그럼 이제 이 법에 따라도 이제 법원 판결이 맞다는 건데 그럼 왜 법원은 그렇게 판결을 했을까요? 이유를 보면은 이 개정전 규정 자세히 보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 법에 의한 단체 교섭 또는 쟁의 행위로 인하여라고 돼 있으니까요. 이 법에 의하지 않은 뭐 단체 교섭이나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은 제한되지 않으니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내가 이제 회사라면 어떻게 뭐라고 주장하면 손해배상 청구하겠어요? 뭐 불법 파업이다. 그러니까 불법 파업이니까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 청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쌍용차 판결도 보면 첫 번째 쟁점이 파업이 불법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1, 2심 법원이 다 불법이라고 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원고 그 회사의 청구가 일부 인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법원이 불법 파업이라고 판단했을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일단 그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가 뭔지 좀 봐야 됩니다. 이 법에 의한 쟁의 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이 제한되니까요. 발음이 진짜 어렵네요. 자, 현행 노동조합법 제2조 5호, 6호를 한번 보실게요. 일단 6호를 보시면 쟁의행위는 파업, 태업, 직장 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한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고요. 제5호에는 이제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의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쟁의의 대상이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 조건의 결정에 관한 것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현행법은 근로 조건의 결정에 관한 것만 쟁의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이 쟁의의 대상에 해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여기에는 이 지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그 정리해고는 좀 포함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용차는 사실 정리해고에 대한 그런 파업이었거든요. 그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에 그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을 갖추면 정당한 해고로 간주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쟁의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 주장의 불일치를 함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 여지가 없는 경우라는 것인데요. 이게 말이 참 어렵습니다. 그럼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도대체 어디까지 합의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냐? 이거 좀 모르겠네요. 이게 좀 추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노란봉투법은요, 쟁의행위의 정의부터 좀 손을 봅니다. 그래서 개정안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데, 개정안 그 제5호를 보면요. 자,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의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해고를 포함한다. 그 밖에 대우 등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상태를 말한다고 되어 있네요. 자, 보시면 일단 뭐가 딱 눈에 띄죠? 자, 그 해고에 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해고, 이 정리해고가 포함한다고 아예 법에 명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적법한 정리해고, 그러니까 그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다 따른 정리해고에 대해서 파업하면 요거는 이제 불법 파업으로 봤는데요. 이제는 아예 그 쟁의행위의 대상에 이제 그 정리해고도 포함이 됐으니까 이제 이 부분이 명확해진 거죠. 그래서 이 정리해고 가지고 이제 쟁의행위 파업을 해도 이제 불법 파업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 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라는 걸 포함시켰어요. 그러니까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 이 둘 간의 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그러니까 굉장히 폭이 넓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 개정안은 쟁의의 대상을 넓혀서 불법 파업의 범위를 줄인 겁니다. 불법 파업이 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이 자꾸 되니까 불법 파업의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합법적인 쟁의 행위의 범위 자체를 넓혀버린 겁니다. 이제 이 개정안 노란봉투법의 이제 뭐 핵심이죠. 손해배상 제한에 관한 규정 한번 보겠습니다. 현행 규정 조금 전에 보셨고요. 개정안 어떻게 됐나 볼게요.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제1항 자, 사용자는 단체 교섭 쟁의행위 그 밖에 제1의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행위, 이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해서 입은 손해의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폭력이나 파괴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일단 그 앞에서 쟁의행위의 범위가 확대됐으니까 손해배상 제한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이고 근데 여기 보면 좀 특이한 게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제1조가 뭐냐? 제1조는 노동조합법의 목적에 관한 규정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법은, 즉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 노동 3권이라고 합니다. 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손해배상에 제한이 되는 그 행위가 굉장히 넓어진 거예요. 그 단체 교섭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앞에서 읽어드렸던 이 장황한 이 노동조합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도 이제 그것 때문에 하는 손해배상, 그런 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은 제한이 되는 행위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이나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 이런 목적의 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제한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보시면 이제 경영자 측에서는 좀 부담이 될 것 같긴 해요.
일단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새 이제 뭐 MZ 세대 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게 뭐 성과급 투명하게 공개해라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성과급 회사에서 이제 일종의 공개되지 않은 임의적 기준에 뭐 정성 평가 해가지고 이제 기준 공개 안 하고 지급하는 게 문제니까 그 기준 공개하자. 이렇게 나오면 이 논쟁은 공정한 노동관계에 관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좀 애매하죠. 그럼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 볼 때는 항상 이제 가장 부정적인 때 어떤 리스크가 있냐를 보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보면 아, 이거 통과되면 진짜 성과급 기준 뭐 이런 거 공개 안 했다고 막 또 뭐 막 난리가 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걱정도 할 수는 있는 거죠. 이게 뭐 맞건 안 맞건 법원에 가서 어떤 판단이 나는과에 관계없이. 또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공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제대로 따져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전까지는 그 따질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었는데 그럼 법적인 무기가 생긴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뭐 큰 기업들은 좀 덜 그럴지 모르겠는데 뭐 사장 가족들이 일도 안 하면서 뭐 수억 원씩 성과급 받아가고 뭐 법인 리스트차로 슈퍼카 몰고 다니고 사실 이런 거 범죄거든요. 근데 따질 방법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법적 무기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제 물론 개정안에 따른 쟁의 행위 등에 해당하더라도 폭력이나 파괴는 자, 여전히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정안이 이게 다가 아니고 더 중요한 내용이 지금부터입니다. 일단은 개정안 제3조 제2항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사용자는 제1항의 단서에 따른 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경우에는 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자, 이게 뭐냐? 앞에 보시면 폭력 파괴 요런 거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자, 노동조합이 계획한 경우라면 개인한테는 청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이 개인이 소송하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일단 변호사 선임하면 돈 들죠. 선임 안 하면 자기가 직접 법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회사들이 이제 그 개인 소송 당하면 자기 인생이 좀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회사들이 보통 개인도 같이 걸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들이 이런 점을 이제 이용해서 개인 상대로 소송하고 개인 재산에 가압류 걸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개인들이 사실 무서워요. 자기 인생이 파탄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조합이 계획해서 한 거면 그냥 조합한테만 해라. 개인한테 하지 말고 굉장히 파워풀한 규정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근데 또 이게 왜 파워풀하냐면 자, 손해배상 청구해도 조합이 돈 없으면 어떡해요? 예전 같으면은 근로자들 개인 재산이라도 갖고 오면 되는데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이걸 악용한다 치면 자, 우리 폭력이나 파괴 행위 할 때는 조합 총회 열어가지고 조합 총회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파괴를 해버립니다. 폭력을 하든지. 그런지 개인은 피소 안 당하잖아요. 뭐 요런 또 악용하려면 또 악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장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로자 개인들이 피소당하면 진짜 인생이 파탄나요. 막 47억 원 개인이 어떻게 배상합니까? 47억이 아유, 엄청 큰 돈이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악용하면 또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제 사항도 한번 개정한 사항도 보겠습니다. 제3조 제4항 사용자의 영업 손실,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밖의 근로자의 또는 노동조합의 위법 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닌 손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게 뭐냐? 자, 그 드라마 우영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결혼식장에서 뭐 그 드레스 뭐 내려가서 손해배상 청구할 때 신부가 결혼에 대한 조건으로 토지 증여받기로 한 게 특별 손해라서 예식장에서 알았으면 그 부분도 청구 가능하다 뭐 그런 내용 기억나실 겁니다. 이 특별 손해라는 건 이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 청구 못 하는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손해예요. 뭐 기대 이익 같은 게 대부분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파업하면 너네 파업 때문에 우리가 영업 못하니까 그 부분 이만큼 영업 손실 발생한다 이렇게 알려주면 그리고 보통 다 알죠. 상대방이 아니까 이제 손해배상 범위에 들어가요. 그래갖고 넣어서 이제 청구하면 청구 금액이 엄청 느는 겁니다. 왜냐면 뭐 기업이 뭐 영업 뭐 하루 이틀 못하면 그 손실이 꽤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 특별 손해 청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직접 손해 예를 들면 파괴 행위 그 파괴 행위에 따라서 뭐 파괴된 거 뭐 기계가 파괴됐으면 그 금액만 청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겠죠. 그리고 이제 쟁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뭐 쟁의 행위에 대한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게 끝이 아닙니다. 개정안 제3조의 2 아예 새로 생겼어요. 자, 제1항 손해배상액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뭐 손해배상을 뭐 개인한테 못하게 하고, 그다음 일단 불법 파업의 범위를 그러니까 그 쟁의 행위의 범위를 높여서 불법 파업의 범위를 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도 이제 개인한테 못하게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손해배상 제한까지 해버립니다. 읽어드릴게요. 제3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즉 뭡니까, 막 폭력 파괴 행위 경우에도, 자, 손해배상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야, 이거 굉장히 파워풀한 규정입니다. 이게 세요. 자, 개인한테 청구 못하니까 일단 조합한테 받아야 되는데, 손해배상으로 인해서 조합이 이제 재산이 뭐 다 날라가서 이제 존립이 어려워지면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합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는 겁니다. 뭐 그리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의 상한액을 뭐 요런 거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래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배상액은 또 상한액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려 부셔도 상한액은 넘어갈 수 없다. 뭐 그런 뜻이니까 이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는 아마 싫을 거고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개인이 피소당할 위험도 적고, 또 노동조합이 존립할 수 있는 좀 그런 그 근거가 생기니까 노동자들이나 근로자들이나 조합 입장에서는 좀 환영할 만한 그런 규정입니다. 외에도 뭐 손해배상 청구, 뭐 법원에 감면 신청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너무 많으니까 이 부분은 좀 빼고요. 자, 그럼 이제 노란봉투법은 어느 정도 설명드렸습니다. 어떤 법인지 대강은 이해 가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만 보고 끝내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노동법이라는 거는 헌법상 노동권을 좀 함께 좀 보고,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유, 시간이 너무 늦어졌지만 그래도 노동상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 제33조 제1항에 나와 있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 가진다. 그래서 흔히 노동 3권, 권리 3개니까 3권이겠죠. 다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말합니다. 이걸 왜 헌법에서 보장을 해주냐? 역사적으로 보면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자들이 너무 착취당해요. 막 저임금, 장시간 노동, 아동 노동, 여성 노동, 뭐 이런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또 이 근로자, 노동자와 이 기업 관계 속에서 기업은 경제적인 강자예요. 막 조직도 있고 돈도 많고 또 이 권력과 연관도 돼 있고, 근데 이제 개인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근로자 개인은. 그러니까 경제적인 약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랑 근로자 개인이 교섭을 하면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로자들에게 단체를 교섭해서 기업과 교섭하고, 또 교섭이 안 됐을 때는 뭐 단체로 행동하는 이제 그런 이 권리를 헌법이 보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섭이 안 될 때는 뭐 단체로 행동하고 파업할 수 있는 그런 이 권리를 준 거예요, 헌법에서. 뭐 파업 같은 게 쟁의행위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헌법 규정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헌법은 노동 3권의 작용 국면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라고만 일단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이걸 되게 제한해서 해석하시는 분들은, 야, 노동 3권 좋은데 이거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만 해야지 무슨 뭐 노동관계의 공정을 위해서 이게 말이 되냐? 그럼 이 노동조합법은 이 헌법에서 보장한 걸 초과한 거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이걸 좀 넓게 해석하시는 분은, 근로조건의 향상이라는 거니 최소한을 말하는 거고, 우리 사회가 발전했으니까 뭐 공정이나 이런 이슈도 중요하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쟁의할 수 있는 게 아니냐. 헌법은 최소한만을 규정한 것이니까 이 부분은 좀 넓게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견해가 대립할 수 있겠죠. 자, 그 두 번째 포인트는 이 헌법이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기업이 단체 행동만 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 노동 3권이 보장되지 않는 결과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헌법이 보장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 노동조합법에서 이 실질적으로 노동 3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고, 또 이런 연장성산에서 이 노란봉투법을 이해할 그런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또 파괴나 파손 행위에 대해서까지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하게 하면은 이 노동 3권 보장하다가 기업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의 이
뭐 기본권이라면 기본권, 보호법익이라면 보호법익 이런 걸 다 좋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답은 없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나 뭐 현실에 맞추어서 이 헌법의 규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 헌법의 틀 안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판단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영상이 길어졌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즘 이슈가 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